이렇게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의 순서를 이어받아서 맡게 된 국립창원대학교 사학과의 구지훈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이 한국외고대학교 이탈리아과를 나오고 이탈리아에서 미술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볼로냐라고 하는 곳에서 석박사를 미술사로 받았고요. 귀국하고 나서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경남 창원에 있는 국립창원대학교 사학과의 교수로 임용이 돼서 창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이제 오페라로 보는 미술사로 잡은 이유도 저라는 사람이 이제 광주와 처음 연을 맺었을 때 이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연을 맺었고 그 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굉장히 소중한 인연들이라서 이 오페라로 보는 미술사 그리고 오페라와 미술사로 보는 이 세계사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 미술사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시각적이고 이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그런 과목이죠. 물론 저는 이제 사학과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사학과에서도 특히 저희 학교 사학과 같은 경우는 이 역사를 단순하게 어떤 통사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역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컨텐츠 요즘에 이제 많이 유행하는 이런 컨텐츠 같은 것들로 좀 접근해 보자라는 시도를 조금씩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술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미지적이고 시각적인 그런 과목인데 또 오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청각적이고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오페라로 이 미술사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청각과 시각의 접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오페라와 미술, 제가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런 화가들이 이 낭만주의 시대의 화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낭만주의라고 하는 이 시기를 보통 예술사조에서 다룰 때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이 19세기의 낭만주의라고 하는 이 사조는 사실은 어떤 딱 하나의 사조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 뭐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마다 이 낭만주의 형태들이 다 다르고 또 장르, 음악, 뭐 연극, 문학, 미술 등등등 여러 장르에 따라서도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낭만주의란 어떤 것이다라고 딱 설명할 수는 없는데 대신에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걸쳐 있다 보니까 각 분야의 예술가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낭만주의 시대의 낭만주의 음악가들과 낭만주의 화가들이 서로의 뭐 음악가들이 그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곡을 쓴다든지 반대로 이 화가들이 음악가들의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페라와 미술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연관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뭐 이탈리아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제가 10년이나 살았던 이탈리아를 조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낭만주의,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어떤 미술과 이탈리아의 오페라.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하늘길이 닫혀 있긴 합니다만 이제 이 코로나가 또 종식이 되고 여행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여기 지금 이 강연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 여러 유럽에 혹은 또 이탈리아에 오페라를 들으러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역시 이탈리아 하면 오페라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이 낭만주의 시대의 이탈리아 오페라는 또 조금 물론 이제 그 시기에 여러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오페라들도 굉장히 강한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이탈리아의 오페라는 조금 특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술과 함께 연계해서 조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출발점으로 삼은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주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 광주에 계시던 제가 가까이 지내는 이런 지인들과 이 어르신분들과 함께 2018년에 이탈리아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그림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했었었는데요. 굉장히 일단
뭐 제목이나 이런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진 않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로맨틱하고 이러한 느낌들을 받으실 거예요. 굉장히 일단 이 그림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고,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이 드레스의 어떤 텍스처, 질감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풍기는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주위에 배경에 이제 깔려 있는 어떤 명암이나 빛 이런 것들도 굉장히 로맨틱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 작품에서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와 그 제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란체스코 아예즈라고 하는 사람의 키스라는 제목입니다. 키스는 이제 영어겠죠. 이 이탈리아어로는 바치오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에서부터 이야기를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 아예즈라고 하는 화가는 사실 국내에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는 화가죠. 그리고 사실 이 낭만주의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들은 자국 내가 아닌 뭐 바에는 크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르네상스와 바로크 이후에 이탈리아 화가들은 좀 유럽 무대에서 조금 동력을 잃었고, 이후로 굉장히 좀 약간 이 슬럼프 이런 것들에 좀 빠지게 되는데, 아예즈는 이 19세기에 이탈리아가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 아예즈야말로 이 19세기의 이탈리아의 그 정치사, 그다음에 이탈리아 역사가 굉장히 격변하고 역동적인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그 역사의 그 흐름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셀럽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다 직접적으로 교류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과 이 작품에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예즈라는 사람과 음악에 관한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부제목처럼 이제 이 로시니라는 음악가와 아예즈, 19세기의 스칼라의 키스를이라는 제목으로 약간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이 19세기의 이제 이탈리아의 오페라 무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시 스칼라 극장에서 그 명성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가시면 이 밀라노 두오모 광장 옆으로 큰 어떤 갤러리 하나를 지나가시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이 스칼라 극장인데요. 이 스칼라 극장의 19세기, 그러니까 19세기는 사실 아직 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시기라서 19세기의 스칼라의 어떤 음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접하기 어렵습니다. 로금 자체도 이미 뭐 기술이 발명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스칼라에서 매번 이런 그 공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오페라들을 비롯해서 많은 지금은 좀 덜 상연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이 오페라들이 이 스칼라에서 굉장히 많이 공연이 됐습니다. 유럽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유흥 문화가 많습니다만, 이 19세기 특히 낭만주의 시기라든가 이런 시기에 유럽의 어떤 중요한 도시들에는 큰 엔터테인먼트가 딱 두 가지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내 엔터테인먼트가 하나 있고 실외 엔터테인먼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실내 엔터테인먼트는 오페라, 실외 엔터테인먼트는 축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중요한 큰 도시들을 가시면 도시마다 오페라 극장이 있고 축구 스타디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구가 마치 옛날에 어떤 중세의 어떤 도시들 간의 전쟁을 대리하는 듯한 이런 것처럼 치러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실내 엔터테인먼트로는 바로 이 오페라와 여러 가지 이런 관현악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즐겼는데, 이탈리아의 유명한 오페라 작가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들로는 이제 뭐 베르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보고 계시는 로시니, 그다음에 뭐 푸치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푸치니는 조금 뒤의 사람이에요. 조금 뒤의 사람이고, 물론 19세기 1800년대 후반에 큰 활약을 했습니다만, 어떤 오페라의 분류에 따르면 푸치니는 조금 뒷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는 아예즈라는 사람이 활약했던 시기에 스칼라를 비롯해서 이 전 유럽에 널리 알려졌던 이 오페라 작가는 바로 지금 보시는 조아키노 로시니라는 이 오페라 작가입니다. 대표적인 오페라로 이제 뭐 윌리엄 텔이라든지 아니면 세비야의 이발사 이런 작품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시니는 사실 제가 뭐 학생들이나 뭐 일반 이렇게 대중 강연에서도 뭐 심심치 않게 이야기합니다만 일종의 제 롤 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일단 뭐 이 사람은 굉장히 미식가입니다. 굉장히 미식가고요. 저도
그 사실은 유학 가기 전에는 지금 보시는 거의 사이즈가 절반이었는데 이탈리아에 가서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푸는 면이 있고요. 이 로시니도 그 음악 공부를 볼로냐, 제가 다녔던 볼로냐에서 음악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1792년에 태어나서 1868년에 죽었으니까 대략 뭐 76세 정도, 76세 정도 산 셈이 되죠. 76세 정도 살았는데요. 이 로시니의 마지막 오페라가 뭐냐면 윌리엄 텔이에요. 윌리엄 텔인데 윌리엄 텔을 썼을 때 이 로시니의 나이가 대략 38세 정도였습니다. 지금 저보다 지금 한 두세 살 어린 정도인데요. 로시니는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었고 굉장한 부를 누렸어요. 파리에도 집이 있고 뭐 볼로냐에도 있고 뭐 굉장한 부를 누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오페라 마지막 음악이 마지막 작품이 38에 쓴 윌리엄 텔입니다. 그럼 나머지 38세는 뭐 했냐? 인생 전반기에 벌은 38년 동안 벌은 걸 가지고 나머지 후반기 38년을 먹고 논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을 거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 전반 38년을 놀았고 이제부터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 로시니는 전반을 확실하게 벌고 후반을 놀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부러워하고 제 개인의 롤모델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 에티enne 까르자라는 사람은 되게 그 프랑스의 파리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로시니 사망 직전에 찍었던 사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 65년 사진인데 이 사진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예즈가 로시니 사후 2년 뒤에 이 초상화를 사후의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이 앞에 찍었던 이 사진을 배경으로 한 거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겠죠. 사진에는 오른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그 초상화에는 그 악보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또 유명한 이 오페라 작곡가로서는 베르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나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할 이 사람이 바로 이 베르디인데요. 베르디 하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초상화는 지금 보시는 이 초상화입니다. 조반니 볼디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페라라라고 하는 도시 출신의 화가인데요. 이 볼디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 파리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툴루즈 로트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화가와 함께 이 파리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춤추는 클럽이 있었어요. 뭐 그 당시에 파리에서는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캬바레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의 용어인데요. 뭐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이제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전달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파리에서는 이렇게 이 술도 마시고 이제 무희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클럽을 캬바레라고 불렀는데요. 그 캬바레 중에 가장 유명했던 캬바레가 바로 물랭루즈입니다. 그 물랭루즈에서도 이제 굉장히 자주 출몰했던 그런 그 당시에 파리의 어떤 우리가 흔히 이 베레포크라 그러죠. 굉장히 문화의 황금 시기에 파리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 볼디니라는 이 화가인데요. 볼디니도 이제 오페라를 굉장히 좋아했고 이 베르디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볼디니라는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볼디니라는 사람은 이 지금 보시는 이러한 그 화려한 이 여성들의 드레스 이런 그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의 어떤 디자인이나 색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서 지금도 이 볼디니의 그림들은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큰 어떤 그 일종의 하나의 그 모델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분홍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은 제가 실물을 직접 봤어요. 이 실물을 직접 봤는데 정말 딱 보는 순간에 정말 숨이 탁 멎는 것처럼 너무 화려하고 지금 이 이미지가 제가 봤던 저 분홍색의 그 화려함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요. 실물을 보면 정말 반짝반짝하고 화려한 그런 굉장히 그런 멋있는 그런 색깔인데 이 이미지가 그 실물의 그런 색감을 따라가지 못하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이 플라시도 도밍고라고 하는 이 세계 3대 테너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도밍고가 원래는 테너였는데 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바리톤으로 음역대를 내려서
이제 좀 노래를 부르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바리톤, 이게 뭐 테너로서의 음반은 많이 냈지만 바리톤으로서의 어떤 아리아들을 모은 음반을 냈는데 그 앨범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앨범입니다. 근데 이 앨범에 도밍고가 그 선곡한 곡들은 전부 베르디의 오페라에 나오는 바리톤 아리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리아들을 실으면서 본인의 앨범 재킷을 이런 식으로 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 옷이 바로 지금 보시는 베르디의 이 볼디니 초상화, 여기서 그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아예즈라는 사람이 그린 초상화 중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초상화는 이 이미지는 제가 직접 전시회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마틸데 유바 브랑카라고 하는 사람의 초상화인데요. 굉장히 기품이 흐르는 그러한 이 여성 초상화입니다. 근데 이 마틸데 유바 브랑카라고 하는 이 여성과 이 여성을 주위에 둘러싼 어떤 인물들이 다 이 19세기의 이탈리아 밀라노 그리고 스칼라 극장을 중심으로 한 이 오페라의 굉장히 메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오페라 이 유바 브랑카의 초상화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현대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유바 브랑카의 초상화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잠시 새겨두시고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인물들이 그 1970년대 이 스칼라 극장, 밀라노 스칼라 극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이제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 그 다음에 무대 연출이었던 장피에르 포넬, 그 다음에 이 소프라노였던 페데리카 폰 슈타데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아바도의 부지휘자였던 토마스 슈퍼라고 하는 이런 지휘자들이 지금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때 아바도는 밀라노 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이었고,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 이 피에르 포넬과 함께 무대 연출도 화려하게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DVD 이 무대 연출과 이 그 오페라의 세비야 이발사의 녹음, 이거를 이제 그 포넬이 만든 무대에 아바도가 지휘를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만들었던 이 무대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려서 부지휘자였던 오른쪽에 보시는 토마스 슈퍼가 이제 새로운 캐스팅을 해서 똑같은 곡을 녹음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녹음을 오른쪽에 보시는 앨범을 녹음을 할 때, 음반을 녹음을 할 때 작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 앨범 재킷을 보면 폰 슈타데라고 하는 프레이 옆에 폰 슈타데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폰 슈타데와 토마스 슈퍼 간에 작은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이죠. 어떤 문제였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폰 슈타데는 이제 소프라노긴 한데요. 이 소프라노도 이제 뭐 개인차가 이게 좀 있긴 하잖아요. 뭐 더 높은 음을 부를 수 있는 소프라노도 있고. 근데 이때 이 아바도와 포넬이 이제 스칼라 극장에 있고, 이 아까 보셨던 이 앨범을 이제 오른쪽의 앨범을 녹음하기 위해서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음악 기자가 밀라노에서 이제 친구와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급히 전화가 와서 이 폰슈타데라고 하는 이 소프라노가 울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급히 달려갔더니 이 폰슈타데라고 하는 이 소프라노가 불러야 되는 이 세비야 이발사의 어떤 한 아리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음역대보다 더 높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판본대로 부를 수 없고 다른 세비야의 이발사 판본대로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바도는 그거를 허락을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 슈퍼라고 하는 이 부지휘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게 이런 거예요. 자, 세비야의 이발사는 이제 비교적 아까 보셨던 로시니의 거의 대표적인 히트작이고 조금 초기에 쓰여졌는데요. 38살 이후로 이 로시니는 오페라 작곡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썼던 악보 하나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그대로 부르면 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피소드에는 아바도가 이끄는 그런 악보가 있고 폰슈타데는 부를 수 없다는 그런 악보가 있는 거죠. 악보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판본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로시니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상 굉장히 게으르고, 그 다음에 뭐 맨날 이
뭐 계약한 악보 넘겨줘야 되는 날부터 악보 쓰기 시작하고 약간 되게 게으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 게으른 로시니가 세비야의 이발사만, 그것도 비교적 젊었을 때 썼던 이 세비야의 이발사를 다시 고쳐 쓰거나 이랬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이 로시니의 부인도 소프라노였어요. 그래서 로시니는 그 곡을 쓸 때 소프라노 영역의 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이드 보컬이라 그러죠. 이 높이를 부를 수 있는가? 이거를 항상 자기 아내에게 불러보라고 시켜서 이렇게 곡을 썼습니다. 그게 최초에 나왔던 판본이에요. 그런데 로시니가 이제 그렇게 38살에 오페라 다 쓰고 이제 한참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셀럽의 생활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틸데 유바 브랑카라는 이 여성을 좀 나이가 들어서 만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데 이 마틸데 유바 브랑카라는 사람은 그 프로 소프라노는 아니에요. 그냥 아마추어로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이 집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마틸데 유바 브랑카라는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역대도 프로 소프라노보다 훨씬 더 높고, 그래서 그 로시니가 이 세비야 이발사의 그 아주 유명한 아리아, 그 아리아를 이렇게 이 홈 파티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치면서 이렇게 부르고 놀다가 이 유바 브랑카가 부르는 걸 듣고 음을 가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악보에 조금 더 이 아내가 불렀던 것보다 더 높은 음역대로 가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가 썼던 오페라의 악보에 가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음을 몇 개를 더 그려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마틸데 유바 브랑카에게라고 서명을 해요. 그 악보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로시니의 아내가 불렀던 악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셈이죠. 근데 이 폰슈타데는 그 브랑카가 불렀던 이 음역대를 따라가지 못했고, 아바도는 브랑카가 부른 판본을 연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이제 이 약간 갈등처럼 이제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이 슈타데가 부를 수 있는 버전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76년도에 나온 이 세비야 이발사의 녹음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정도로 이 마틸데 유바 브랑카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음악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문제의 아리아, 이 세비야 이발사에서 그 게으른 로시니로 하여금 가필까지 하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이 아리아, 그 아리아가 뭐냐면 이 방금 들린 그 목소리라고 하는 이 아리아거든요. 우나보체 포코파라고 하는 이 아리아인데요. 이 아리아를 한번 들어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See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여기 뭐 물론 폰슈타데도 방금 들으신 버전이 폰슈타데의 버전인데요. 물론 슈타데도 굉장히 뛰어난 소프라노입니다. 굉장히 노래도 잘 하고요. 근데 사실 이 19세기의 이 이탈리아 오페라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콜로라투라의 시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기교도 많이 들어가고 노래를 굉장히 어렵게 쓰던 그런 이 오페라의 시기죠. 그러한 오페라 시기를 이제 그러한 소프라노들이 부르는 기법을 콜로라투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여진 오페라들을 벨칸토라고 부릅니다. 노래가 굉장히 어렵고 그 테크닉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음역대도 높고 한 이런 그 시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벨칸토 오페라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폰슈타데가 벨칸토 오페라에 어울리지 않았던 소프라노였던 거죠. 그리고 이 벨칸토 시대의 오페라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소프라노가 어렵기 때문에 한동안 이후에 그런 어떤 굉장히 특출난 이 소프라노가 나오지 않으면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연주가 되지 못했죠. 벨칸토 오페라를 썼던 유명한 음악가들이 이제 뭐 도니제티라든지 아니면 뭐 벨리니라든지 뭐 로시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동안 연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벨칸토 오페라, 이 벨칸토 오페라를 순식간에 다시 한번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린 슈퍼 디바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 음악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이름입니다. 바로 마리아 칼라스죠. 마리아 칼라스야말로 정말 이 어려운 콜로라투라를 너무 쉽게 그리고 강렬하게 잘 불렀던 그러한 소프라노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좋은 음악들이 어려워서 소프라노가 부르지 못하니까 사장되어 있었던 이러한 그 벨칸토 오페라들을 이 마리아 칼라스가 등장하면서 다시금 많이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뭐 노르마라든지 이런 오페라들도 이 마리아 칼라스를 만나면서 이렇게 다시 연주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마틸데 유바 브랑카라는 사람은 대체 뭐길래 그렇게 로시니의 아내였던 사람, 그 로시니의 아내는 실제 프로 소프라노였는데 그 사람보다도 그렇게 노래를 잘 했을까요? 그 답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였던 파울로 브랑카라는 사람은 아까 보셨던 스칼라 극장 뒤편에 개인의 살롱을 갖고 있었어요. 개인의 살롱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일단 부잣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살롱이 살고 있는 저택이 아니라 이런 주말에 이런 그 주말 홈 무슨 음악회 이런 것들을 열기 위한 그런 전용 목적의 살롱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고요. 큰언니가 이제 치릴라 브랑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틸데의 언니예요. 이 사람은 그 당시 롬바르디아, 이 지금의 밀라노가 있는 지역을 롬바르디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롬바르디아 지역의 피아니스트, 남녀 가리지 않고 모든 롬바르디아 지역의 피아니스트들의 리스트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테크니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피아노를 치지 않습니다만, 음악을 듣기만 합니다만, 리스트의 곡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죠. 초절기교라고 하는 그러한 피아니스트인데요. 그러한 그 롬바르디아 지역의 피아니스트들 중에서도 리스트라고 부를 정도면 굉장히 이 솜씨가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릴라 브랑카는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틸데의 일종의 형부가 되겠죠. 그 언니의 남편이니까요. 이 남편이 이시도로 캄비아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이시도로 캄비아시라는 사람이 그 당시 밀라노 지역에서 가장 그 저명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음악 평론가였어요. 그 음악 평론가와 피아니스트가 결혼을 한 셈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가 이 마틸데였고요. 동생 에밀리아라는 이 여동생도 있는데, 이 여동생은 이 흉상, 로시니의 흉상을 조각하게 됐던 그런 조각가였고요. 또 이 동생 에밀리아 브랑카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에밀리아
이 브랑카의 남편, 그러니까 마틸데의 매부가 되죠. 매부라고 해야 되나요? 여동생의 남편이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펠리체 로마니라는 사람인데, 이 펠리체 로마니라는 사람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유명한 오페라에 이 가사를 쓴 사람입니다. 그 집안 자체가 온통 음악으로 똘똘 뭉친 그런 집안의 둘째 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막내 동생 루이지아도 이 나폴레옹 3세의 궁정에서 활약했던 그런 메조 소프라노였기 때문에 집안이 대단히 뛰어났던 음악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펠리체 로마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썼던 그 오페라들을 보시면 뭐 노르마, 사랑의 묘약, 루크레치아 보르자, 그다음에 뭐 케플리카 몬테규 같은 경우는 이름을 저렇게 써서 그렇지 이게 뭐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이런 정말 그 지금도 엄청나게 연주되는 어마어마한 오페라들의 가사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펠리체 로마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랑카 집안 자체가 어마어마한 음악가들 많이 배출하기도 했고, 환경 자체가 음악을 굉장히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밀라노에 있었던 한 지역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풀비아 비시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이 화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랑카 가문의 연회, 이 브랑카 집안에서 이 매번 열었던 이 음악회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남길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운데 피아노가 놓여 있고 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막 서 있는데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로시니, 그다음에 뭐 도니제티, 그다음에 피아니 진짜 리스트,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펠리체 로마니, 그리고 이 마리아 칼라스 이전에 가장 이 벨칸토 오페라를 잘 불렀다고 하는 그 소프라노가 바로 이 주디타 파스타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이 여자도 여기에 그 고정 단골로 참석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연애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주디타 파스타인데요. 이 주디타 파스타가 물론 아주 뛰어났던 파스타가 아니라 소프라노라고 이제 기록은 정해집니다만 녹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주디타 파스타라는 소프라노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이거를 보시면 아마 이 사람의 그 명성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주디타 파스타가 매번 이 브랑카 가문의 연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보시면 이 연회가 얼마나 음악적으로나 어떤 셀럽들의 모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디타 파스타인데요. 이 노르마, 지금도 많이 연주되는 노르마라고 하는 그 벨리니의 오페라가 세계 최초로 연주를 할 때 프리마돈나, 이 주연 역을 했던 그 소프라노가 바로 이 주디타 파스타라고 하는 이 소프라노입니다. 이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였는데요. 이 1797년에 태어나서 1865년에 죽었는데, 이 로시니하고 같은 해에 로시니보다 조금 먼저 세상을 빨리 떠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영국의 런던에 있는 킹스 시어터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극장의 극장장과 이 서명한 이탈리아랑 파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던 이 주디타 파스타라는 소프라노를 런던 그 오페라 극장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계약한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중앙일보에서 제가 그 출처를 가져왔는데요. 105일 동안 이 런던에 체류하면서 공연을 해요. 당연히 체류비는 이 극장에서 내고요. 105일 동안 30번, 그러니까 대략 한 3일에 한 번씩, 3, 4일에 한 번씩 공연을 하는 거죠. 출연료가 2,300파운드인데 이 2,300파운드가 지금의 환율로 계산하면 대략 36억 원입니다. 100일 동안 36억을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개런티죠. 이 개런티를 줘도 주디타 파스타가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1800년대의 그 런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이 빅토리아 여왕 시기거든요. 어떤 시기냐면 이 당시 19세기 1800년대의 런던은 1860년, 50년, 60년대 이 무렵에 이미 인구가, 제가 숫자를 하나 0을 빼먹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600만이에요. 1850년, 60년대 런던의 인구가 600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살던 시대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많고 귀족들도 많고요. 그리고 1850년에 세계 최초의 엑스포를 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당시에 뉴욕과 파리의 그 인구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사람이 살던 곳이 런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중에서 이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페라를 보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36억씩의 개런티를 줘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전액 선불, 그것도 선불로 줍니다. 선불로 주고, 파스타가 살고 있는 파리에서 첫 이걸 할 때 500파운드를 선불로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공연하기 위해서 올 거 아니에요? 런던에 도착해서 나 500파운드를 주고,
그다음에 첫 공연 개막할 때 잔금 1,300파운드를 다 줬다는 거예요. 전액 현불로. 얼마나 잘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가 배역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음악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하겠다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줄리엣과 로미오, 뭐 메데아, 탕크레디 등등등 7작품에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작품에만 나간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자기가 물론 잘하지만 조금 자신이 없는 작품은 안 나가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와중에도 신작 오페라를 또 출연할 수 있는데 그 제작비도 극장에서 다 내고 105일 동안 휴가가 8일입니다. 근데 이 3, 4일에 한 번씩 공연을 하니까 이 공연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 독창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명성상 그 독창회를 하면 그 보러 온 사람들이 다 주디타 파스타를 보러 가고 어마어마한 수입이 되겠죠. 그 수입이 되는데 그 수입 중에서도 이 파스타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박스석 비워두고 초대권도 12장씩 주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화려한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주디타 파스타라는 이 소프라노는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였습니다. 자, 이런 이 두 사람, 로시니와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브랑카의 초상화를 둘 다 그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예즈라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키스라고 하는 작품은 버전이 총 4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가지입니다. 다 비슷한데 자세히 보시면 옷 색깔이라든지 뒤에 배경이라든지 계단에 옷이 흐트러져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거의 구도는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4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점은 개인 소장이라서 아마 밖으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점은 제가 2016년에 다행히 그 밀라노의 한 전시회에 나머지 3점이 동시에 이렇게 출품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행히 이 3점을 동시에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 맨 왼쪽에 있는 1859년작, 59년작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 이 3점에서 이 쓰고 있는 색깔들이 좀 보여요. 빨간색, 파란색, 흰색, 그리고 맨 그 중간 것과 오른쪽 작품을 보시면 녹색, 요 색깔들이 나오는데 요 색깔들이 또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19세기에 있었던 이 이탈리아 밀라노와 스칼라 극장을 중심으로 약간의 뭐랄까요, 일종의 좀 배경 지식 이런 것처럼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당시에 이 오페라라고 하는 문화가 어떻게 퍼져 있었고 미술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 로시니와 마틸데 브랑카 그리고 아예즈라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요, 제가 제목을 조금 도전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이탈리아에 낭만주의는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역사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부코라는 오페라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상연되는 오페라죠. 맨 왼쪽에 보시는 포스터가 바로 이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의 초연 때에, 세계 최초 공연 때에 그 스칼라 극장에 걸렸던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아까 보여드렸던 작곡가 베르디의 초상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예지의 그림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얽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 나부코라고 하는 이 오페라는 물론 오페라도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입니다만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이 중간에 유명한 합창이 하나가 나와요. 합창이 나오는데 이 합창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이 오페라 이 음악계에서 이제 좀 약간 의역 삼아 번역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란도트의 그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인 이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고 하는 이 아리아는 이탈리아 원어 제목은 좀 다릅니다. 다르게 좀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의역을 하게 되는데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에 나오는 이 합창을 우리나라에서는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고 번역을 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곧 들려드릴 텐데요. 이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 나오는 오페라가 바로 이 나부코인데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이 곡은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국가는 애국가입니다만 어떤 정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아리랑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 정도의 지명도가 있는 노래예요. 이 나부코의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노의 합창, 이탈리아 원어 제목은 바펜시에로라고 하는데 이 곡이야말로 이탈리아의 제2의 국가다. 이렇게 자기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국가가 이 나부코의 그 히브리노의 합창이 언제, 물론 오페라에서도 연주가 됩니다만 특히나 이 히브리노의 합창은 베네치아에 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페니체라고 하는 극장에서 매년 신년음악회를 해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 세계로 송출되는 유명한 콘서트 중에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매년 빈에서 빈 신년음악회를 이렇게 매년 하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신년음악회에서 마지막에 라데츠키 행진곡이라는 곡을 이렇게 서로 관객과 그 지휘자가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그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연주를 하는, 음악을 감상을 하는데, 이 베네치아에서 매년 열리는 신년음악회의 마지막 곡이 바로 이 그 나부코 히브리노의 합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극장이 그 베네치아에 있는 페니체 극장이고, 이 몇 년 전에, 바로 몇 년 전에 이 우리 그 정명훈 지휘자께서 이 페니체 극장의 신년음악회를 좀 단골로 지휘를 하시는데 그때에 지휘했던 이 버전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이 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제2의 국가처럼 여겨지는지, 일개 오페라에 나오는 하나의 합창일 뿐인데 왜 그렇게 그 이탈리아 사람들의 깊은 정서에 울림을 주는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정명훈 지휘자께서 이 곡을 베네치아 그 신년음악회의 마지막에 연주했을 때 정말 엄청난 그 환호와 박수를 받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사적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이게 장화처럼 생겼죠. 장화처럼 생겼고 뭐 굉장히 뭐 오랜 역사와 뭐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일된 거는 16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2021년이죠. 딱 1861년,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 이탈리아가 이탈리아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돼요. 그 전까지의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관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중세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 이탈리아 반도에 살던 사람들의 정서상에는 나는 로마 사람, 나는 밀라노 사람, 나는 뭐 피렌체 사람, 이런 식의 그 느낌이었지, 우리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탈리아에 너는 로마라는 도시, 나는 피렌체라는 도시에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피렌체와 베네치아와 로마는 서로 다른 나라였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고 다른 나라였어요. 서로 그냥 마치 우리가 일본과 중국을 다른 나라처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정도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가 1861년에 통일이 되거든요. 근데 이 통일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 이제 이 프랑스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황제가 되고 이러면서 유럽을 이제 한번 제패를 하죠. 근데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통령이 되고 황제가 되는 그 이전 단계에 프랑스 사람들은 근대 어떤 프랑스 역사의 가장 중요한 혁명을 이뤄냅니다. 시민혁명을 이뤄내죠. 그래서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이 독재자를 이 기요틴이라고 하는 이 참수대에 보내서 참수를 시킨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걸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그러한 어떤 이 자유와 어떤 혁명이라고 하는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나타났고, 이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굉장히 지지했고, 근데 나폴레옹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나 이런 거를 배신하고 이제 황제라고 하는 굉장히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차지하게는 됐습니다만, 어쨌든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유럽 전역으로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아이러니, 그런 모순이 있긴 하지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는 자유와 저항과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럽으로 세력을 넓혀간다는 건 다른 나라를 자기의 통치하로 넣는다는 걸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폴레옹이 정벌해가는 그 나라에 이 프랑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근대적인, 현대적인 어떤 그런 자유와 혁명과 저항의 정신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쭉쭉 정벌을 하면서 유럽을 통치를 하면서 이 자유와 민족, 압제에 저항하는 어떤 자유, 그 다음에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정서를 유럽 곳곳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폴레옹이 이 황제에 오르긴 했으나, 어쨌든 그런 정서들은 계속 유럽에 퍼지게 되고요. 하지만 이 황제가 되고 나서 결국은 몇 번의 전투에서 실패를 하면서 나폴레옹이 실각을 하게 되죠.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나폴레옹이 몰락은 하게 됐지만 이 1813년에 나이프치 대회전에서 실패를 하면서 이제 그 엘바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고, 거기서 갇혀 있다가 탈출을 해서 다시 백일 천하를 하게 됩니다만 또 실패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혀서 이제 세상을 뜨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양사의 나폴레옹의 등장과 몰락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폴레옹을 통해서 프랑스에 있었던 자유와 저항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나폴레옹이 몰락할 때 나폴레옹이 정벌했던 국가들은 다 대부분 왕국들이었어요. 왕과 귀족들이 다스리던 나라들을 정벌했기 때문에 이 왕과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통치하던 국가와 자신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잃은 셈이 됐단 말이죠. 근데 나폴레옹이 몰락을 했어요.
그러한 자기와 같은 처지의 여러 왕들과 귀족들이 이 유럽 곳곳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몰락한 나폴레옹을 이제 그 처단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 국가를 잃었던 왕과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걸 이제 빈 회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빈 회의를 거쳐서 이 빈 회의가 10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빈 회의를 통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이 귀족들과 왕들이 내린 결론,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왕정 복고였습니다. 즉 자신들의 권력과 어떤 영토와 이런 것들을 나폴레옹에 의해서 상실당했는데, 나폴레옹이 몰락을 했으니 그거를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이전으로 되돌리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왕권과 국가와 영토를 다시금 되찾고 어떤 보수적인 그런 통치 지배를 다시금 확립하겠다라는 그러한 보관이었죠. 그래서 왕정 복고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0개월 동안 이 빈에 모여서 이 각국의 이런 그 수반들과 귀족들과 뭐 수상, 왕족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는 하는데, 말만 회의지 진짜 10개월 동안 놀고 먹습니다. 오죽하면 이 회의를 비꼬아서 많은 사람들이 춤추는 회의라 그랬어요. 회의가 너무 치열하게 진행돼서 춤추는 회의가 아니라 너무 놀고 먹어서 춤추는 회의인 거예요. 그리고 이 10개월 동안 빈에서 열렸는데, 어떻게 보면 빈이 오스트리아가 주빈국인 셈이잖아요. 이게 회의를 주최를 했으니까. 이 오스트리아의 수상이 누구였냐면 이 메테르니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0개월 동안 매일 밤에 이 연회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매일 밤 이 귀족들의 연회가 열리는 데서 연주되었던 음악들이 바로 오스트리아 왈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오스트리아는 왈츠가 굉장히 유명한 거고요. 이때 이 빈 회의를 주도했던 이 메테르니를 비롯해서 이 귀족들은 유럽의 질서를 나폴레옹 이전으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정통성,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왕에게 권력을 주겠다는 것. 그리고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그 큰 제국에 편입되었던 유럽의 모든 영토들의 통치권을 옛날 군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사람이 한번 업그레이드 된 걸 경험하고 나면 다시 다운그레이드로 못 돌아가잖아요. 내가 뭐 평소에는 한 5만 원짜리 펜을 쓰다가 어느 날 한 20만 원짜리 펜을 썼는데 너무 좋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낮은 건 못 씁니다. 저도 맨날 광주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냥 고속버스 타고 다니다가 우등고속 타고 나니까 고속버스를 못 타요. 시간을 바꿔서라도 우등고속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다가 프리미엄 고속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한번 업그레이드를 경험하면 다운으로 못 돌아가요. 이 왕족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권력을 한번 뺏겨봤거든요. 나폴레옹에 의해서. 그러다가 다시 되찾은 권력이다 보니까 이거를 더더욱 놓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국가에 이런 검열 혹은 저항하는 결사체, 이런 것들을 탄압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 것이죠. 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에서 발발되었던 이런 근대적인 저항 정신이나 자유 정신을 경험하고, 이제 나도 천부 인권을 누릴 수 있다, 왕이나 귀족이나 다 같은 인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왕이 너희들은 신민이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니까 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저항을 하고 싶어하고 왕들도 이거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그 저항이나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면서 검열 혹은 탄압, 마치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저항하고 또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탈리아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탈리아도 당연히 특히 이탈리아는 나폴레옹이 코르시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인데, 이 코르시카가 프랑스보다 이탈리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서 자체가 굉장히 이탈리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본인도 가장 아끼는 측근으로 하여금 이탈리아의 총독으로 파견했을 만큼 이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영토를 굉장히 아꼈는데요. 이탈리아에도 그러한 저항과 민족 정신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도 우리도 독립해서 우리만의 어떤 우리 민족, 지금까지는 로마 사람, 피렌체 사람, 밀라노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 이러한 정서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테르니가 이탈리아는 자신들이 이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말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이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그런 국가들을 다시 원래 다스리던 이 군주들과 왕족들이 나누어주는 그런 내용들을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이 지금 가운데 보시는 이 스타토 폰티피초라고 하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교황령인데 그 위쪽은 다 이 치살피나라고 하는 이 나폴레옹의 그 괴뢰 정부였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무너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롬바르디아 베네토 왕국, 파르마 왕국, 뭐 피렌체, 뭐 토스카나 공국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분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이전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1815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이 일제에게 나라를 뺏긴 이후로 막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숨어서 이렇게 저항운동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까르보나리라고 하는 이 비밀 결사 조직이 나타나서 이 이탈리아 전역에서 이 조직들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 반 오스트리아 운동 그리고 독립운동 민족주의 통일운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형태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기반들도 다 다양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졌을 때의 국가의 모습, 즉 입헌 군주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 왕권 신수설이라든지 천부왕권 이런 것들은 왕은 귀족이고 하늘에서 선택받아서 태어났고 신민은 그것보다 미개하기 때문에 왕이 통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뒤집어 엎었잖아요. 왕이나 뭐 농민이나 시민이나 모두 똑같이 고귀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걸 인식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 말로만 하고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딱 헌법에 박아놨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태어났고 다 고귀한 인권을 가진다. 그거를 헌법의 1장 1조로 이게 딱 하는 게 이 헌법의 그 존재 가치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 입헌 군주제라고 합니다. 헌법의 근거에서 이 리더를 뽑는 그러한 형태를 기본 노선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비인 체제가 확실히 되고 나서 이제 반 오스트리아 경향의 이런 큰 저항 그룹으로 성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까르보나리라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저항들이 이제 곳곳에서 막 일어납니다. 심지어 프랑스도 자신들이 몰아냈던 그 부르봉 왕가가 다시 왕족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부르봉 왕가를 참수하고 몰아냈는데 다시 왕족이 들어오니까 프랑스에서도 저항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1830년에 프랑스 7월에 이 새로 왕위에 오른 이 프랑스의 왕이 말도 안 되는 성명서를 냅니다. 너희 시민들은 미개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지금부터 검열과 탄압을 강화할 거고 이러한 성명서를 내요. 여기에 이 프랑스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3일 동안 굉장히 격렬한 저항을 하는데 그게 프랑스의 7월 혁명입니다. 이 7월 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이 당시에 프랑스의 파리에 있었던 많은 이 예술가들이 이 예술 작품들을 창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라고 하는 그림이 있고요. 더욱더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가 썼던 레미제라블이 바로 이 프랑스 7월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장발장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빵 한 조각 잘못 훔쳤다가 19년 동안 옥살이하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레미제라블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장발장은 처음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심지어 장발장은 한 이야기가 거의 중간 이상 가야 처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의 이 소설의 핵심은 이 민중들의 저항과 그 어떤 흐름 이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이면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 영화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켜 썼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장례식 장면에서 이 서 있던 시민들이 가만히 있다가 노래를 부릅니다. 민중들의 노래가 들리는가라고 하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그 장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프랑스 혁명이 다시 왕정을 받아들여야 했던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그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는 그러한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뭐 이 뮤지컬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이 1830년에 이 프랑스 7월 혁명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남기긴 했지만 사실 그거로 뭔가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못해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이 모데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소요가 한번 일어나긴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848년에 이 다시 한번 이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고요. 이어서 3월에는 이 베를린에서도 이 그 혁명이 일어나고, 이 이후에는 나중에 가면 러시아에서도 이런 그 봉기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이런 왕정에 대한 어떤 저항을 의미하는 이러한 봉기나 투쟁 이런 것들이 유럽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탈리아도 본격적으로 힘을 모아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독립을 하려는 그런 그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1848년 1월에 오스트리아에 이제 뭐 매번 걷어가던 세금을 거부하려는 운동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밀라노에서 좀 치열하게 싸웁니다. 정말 좀 밀라노에서 5일 동안 정말 그 시내에서 시가전을 좀 심각하게 벌이는데요. 이 이탈리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단합되었던 적이 없었고, 오스트리아는 오랫동안 제국으로 이렇게 지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국력이나 이런 거에서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굉장히 강했던 나라고요. 매번 그래서 뭐 1820년, 30년 뭐 계속 저항을 했습니다만 늘 항상 졌어요. 항상. 그랬는데 이 밀라노의 5일간의 시가전을 통해서 최초로 이 이탈리아가 좀 기념할 만한 유의미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도 우리가 단합만 하면 오스트리아를 물리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토리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의 그 옛날 뭐 동계올림픽도 하고 했던 그런 지역인데요. 이 토리노 지역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사르데냐 왕국이라는 곳에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오스트리아에 저항도 할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밀라노와 베네치아에서 나타났던 이런 반란군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쉽게도 지지 선언한 이후에 7월에 쿠스토자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아쉽게도 대패를 합니다. 이때 이겼으면 좀 더 빨리 뭔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때 전투에서 치명적으로 패배를 해요. 그래서 이 카를로 알베르토라고 하는 이 사르데냐 왕국의 왕은 입지가 확 줄어들죠. 가만히 있었으면 차라리 뭐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반란군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 1848년에 이 좀 겨우 이제 치솟아 오르던 이탈리아의 이런 반란군 세력들을 한 방에 꺾어버린 그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최고의 명장, 이 바로 이 라데츠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그 1848년에 이걸 정벌하기도 했지만 이미 그 1831년부터 이미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이 오스트리아가 내세울 수 있는 나폴레옹의 제1군과 항상 맞서 싸우는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거의 불패의 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부터는 이 곳곳을 다니면서 반 오스트리아 전쟁 그 군대를 다 처벌하는 그런 정벌하는 그런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데츠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뭐 지금도 빈 시내에 가면 라데츠키 광장도 있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작곡가 중에 이 요한 스트라우스라든지 뭐 요셉 스트라우스라든지 그런 그 오스트리아 음악의 아버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이 라데츠키 장군이 구국의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데츠키 장군이 이탈리아를 격파하고 개선할 때에 그 개선하는 라데츠키 장군을 환영하기 위해서 라데츠키 개선곡이라는 걸 씁니다. 이 빈과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라데츠키는 완전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에게는 이 라데츠키 행진곡이라는 게 굉장히 깊이 인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매년 열리는 빈 신년 음악회에서 항상 마지막 곡으로는 라데츠키 행진곡이라는 게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 라데츠키 행진곡이 어떤 곡이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1989년 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마도 익숙하신 음악이죠. 예.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 고전이 대체 뭐냐, 고전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그렇게 답을 해요. 들어봤지, 근데 제목은 모르는 거. 그게 고전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예. 저도 이제 이탈리아과를 나와서 학생들한테 뭐 단테가 누군지는 알지? 예, 압니다. 그럼 뭘 썼어? 그럼 신곡이요. 그럼 다 알아요. 읽어봤어? 아무도 안 읽었어요. 그게 예, 고전의 정의입니다. 지금 이게 들어보셨던 이 라데츠키 행진곡도 저 곡을 라데츠키 행진곡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를 수는 있지만 멜로디는 아마 저도 이제 뭐 국민학교 세대이기 때문에 이 어릴 때 뭐 이 국민학교 시절에 뭐 아침 조회라던가 뭐 이런 데서도 아마 한 번쯤 예, 들어보셨을 예,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이 라데츠키 장군이 정말 엄청난 장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리게 되는데 반대로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웬수 같은, 우리로 치면 거의 뭐 이등박문 같은,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탈리아 친구들도 이게 저는 이제 이러한 역사를 알기 전에는 이제 뭐 빈 신년음악회가 원체 유명하고 저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매년 이 라데츠키 행진곡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탈리아 친구들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 곡을 되게 혐오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랬었는데 이 맥락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한테 뭐 갑자기 이토 히로부미 칭송곡을 막 박수치면서 매년 불러라 이러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탈리아 친구들한테는 이 곡은 굉장히 자신들의 아픈 역사가 걸려있는 그런 곡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라데츠키 행진곡이 연주가 되고 라데츠키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좀 많은 패배를 당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르데냐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전선을 재정비하고 그래서 1851년에 결국 이 이탈리아가 독립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탈리아가 2차 독립을 완성할 때 등장했던 세 명의 영웅이 바로 이 마찌니, 가리발디, 그리고 카부르, 이 세 사람인데요. 이 카부르라는 사람이 이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이었고요. 이 가리발디는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장군이었고, 마찌니라는 사람은 우리로 치면은 약간의 그 사상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김구라든지 뭐 이런 그런 사상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탈리아 역사를 여기서 다 얘기하자는 거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 가리발디 장군이 1000명의 결사들을 이끌고 시칠리아에서 상륙해서 남부에서부터 쭉 정벌에 올라오다가 이 사르데냐 왕국의 비토리오 엠마눌레 2세와 함께 이 테아노라는 지역에서 만나서 가리발디 장군이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자신이 정복해온 이탈리아 남부를 그대로 이 비토리오 엠마눌레 2세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북부와 남부가 만나면서 이제 이탈리아가 1851년에 통일이 되면서 이탈리아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에 있던 시기예요. 이러한 과정에 있던 시기인데 아까 보셨던 이 베르디의 오페라, 이 나부코라고 하는 이 곡은 한참 이렇게 이 통일운동이 진행되고 있던 이 시기에 작곡된 곡입니다. 이 베르디의 두 번째 작품인데요. 세 번째 작품인데 베르디가 첫 번째 그 작품을 쓰고 꽤 어느 정도 성공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을 썼는데 두 번째 작품이 진짜 제목 따라간다고. 두 번째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하룻밤의 임금님이거든요. 딱 한 번 공연하고 망한 거예요. 진짜 제목 따라간다고. 그래서 베르디가 좌절해가지고 나는 이제 음악을 하면 안 되나 보다 뭐 이러고 있는데 마침 이 나부코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보고 이걸로 다시 한번 제기를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초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부코가 이제 널리 퍼지게 되는데 사실 나부코 이전에도 어떤 이 아까 보셨던 이 로시니라든지 아니면 이 벨리니, 노르마라든지 이 청교도들이라는 오페라를 썼던 벨리니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벨칸토 시대 오페라 작곡가들의 오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 민족주의적인 성향들의 노래라던가 이런 것들이 등장은 합니다. 등장은 하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펜시에로 우리가 번역할 때 이 히브리 노예 합창이라고 부르는 이 노래의 가사를 보시면 뭐 이 나의 향기로운 나의 옛 고향, 그 다음에 빼앗긴 내 조국, 가슴에 사무치고 지나간 옛일을 말해주고 고통과 슬픔을 물리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리라. 이런 굉장히 좀 희망적인 이런 가사들로 이 합창을 부르는데요. 이 합창이라는 게 이제 한 곡을 다 같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페라 용어상 아리아라고 하는 게
한 가수가 혼자서 독창을 할 때 아리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바펜시에로라고 하는 이 합창곡에 대해서 이 향후의 이탈리아 역사가들이나 음악평론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탈리아 국민들이 각자가 부르는 아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탈리아 국민 개개인이 이 노래를 자신의 노래로 승화시켜서 부르는데 그것이 이탈리아 국민 다 같이 부르다 보니까 합창처럼 들린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민족적인 어떤 이 분위기라든지 역사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곡이 바로 이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이 나부코에 삽입이 돼서 이걸 부를 때 정말 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그대로 감정이입을 한 거예요. 아, 저 곡을 보면서 정말 저항하고 지금은 나라를 뺏겨서 히브리 노예들이 힘겹게 자기들끼리 노래를 부르지만 저 처지가 우리랑 비슷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독립을 쟁취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러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였고요. 그래서 나부코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성공을 거둬요. 베르디는 정말 이 곡 하나를 씀으로써 이제 순식간에 이 작곡가를 포기하려던 사람에서 이 악보 출판업자들이 돈다발을 싸들고 와서 다음 곡을 써달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작곡가가 됩니다. 이 작곡이 이런 약간 어느 민족주의적인 오페라의 성공, 그 다음에 이 민족주의적인 오페라에 삽입된 민족적인 멜로디의 합창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큰 성공을 거뒀다고 판단한 베르디는 이후에 쓰는 초기의 오페라들에서 전부 이런 합창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합창의 가사라든가 멜로디들이 매우 유려하고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느낌을 담는 그러한 곡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베르디가 썼던 이 나부코 이후에, 나부코가 대성공을 거둔 이후에 바로 이어서 쓴 이 십자군의 롬바르디아인이라고 하는 이 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합창과 이 민족주의적인 오페라들을 쓰게 되고요. 여기서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아까 앞에 보셨던 이 베네치아에서 이 십자군의 롬바르디아인이라고 하는 이 곡도 이제 밀라노에서 연주가 되는데, 밀라노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네치아에서도 아까 처음에 보셨던 페니체 극장에서도 이 베르디를 초빙을 합니다. 우리 극장에서 초연한 곡을 써주세요 라고 해서 이 에르나니라고 하는 곡을 1844년에 이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에르나니라고 하는 오페라는 제가 볼로냐 대학교 이제 대학원 석사 들어가서 처음 이제 봤던, 볼로냐에서 처음 본 오페라가 바로 이 에르나니라는 오페라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그런 오페라기도 한데요. 여기서도 지금 보실 영상은 뭐냐면 오른쪽에 라이 15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라이는 이탈리아 국영방송, 즉 우리의 KBS 같은 그런 채널이고요. 150이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통일 150주년을 기념하는 겁니다. 즉 1861년에 통일이 됐으니까 150주년이면 2011년이죠.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인데, 그 10년 전에 이 우리로 치면 KBS 같은 라이에서 이 에르나니를 그 공영방송에서 틀어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곡들을 쓰면서 베르디는 초기에 이제 유명한 작곡가로서도 자리매김을 하게 되지만, 동시에 베르디와 베르디 오페라는 민족주의적인 어떤 저항의 상징으로 이제 더 발돋움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한참 통일운동이 진행되고 있던 이 시기에 이탈리아 곳곳에서, 전역에서 비바 베르디라는 이런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게 됩니다. 이 비바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어로는 이 동사로 쓰이면 그 살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구호로 외치면 힘내, 나가자, 이러한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비바 베르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베르디는 작곡가를 왜 작곡가에게 격려를 하는 건가? 이런 민족주의적인 오페라를 썼기 때문에 계속 이런 오페라를 쓰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으나, 하필이면 이 베르디라는 이름이 되게 상징적인 이름이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였냐면, 베르디라는 성이죠. 이름은 주세페고 이제 베르디인데요. 이 베르디라고 하는 이름, 그 성의 머리 글자로 땄더니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레 디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비토리오 엠마누엘레는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가리발디가 자신의 영토를 그대로 바쳤던 사르데냐 왕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을 결국 완수한 왕이에요. 그래서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가 주도적으로 이탈리아 통일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의 상징처럼 여겨지고요. 레라고 하는 거는 이탈리아 말로 왕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디는 이탈리아어로 오브예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죠. 즉, 이 베르디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절묘하게도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이탈리아의 왕이라는 뜻의 머리글자가 딱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페라의 성향과 이 베르디의 민족주의적인 성향, 합창의 등장, 그리고 하필이면 이 이름의 머리글자가 이런 의미가 결부가 되면서 베르디라는 작곡가는 거의 이탈리아의 젊은 청년들,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이렇게 인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시니 같은 사람이, 로시니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베르디의 나부코를 보고서 거기에 불렸던 이 히브리인의 합창이 아니라 소프라노, 콘트라알토, 테너, 베이스 등등등 각 성부들이 각자 그냥 아리아를 부른 것뿐이다. 각자 이 독립의 마음을 담아서 그냥 자신의 아리아를 불렀는데 그것들이 그냥 한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 밑에 보시는 올리비에 파롱이라는 사람은 이 프랑스의 이 근현대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베르디의 나부코를 듣고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탈리아는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태어났다. 이 나부코의 이 히브리노의 합창이 불려지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단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탄생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면 사르데냐 왕국이 주도한 것이 맞지만,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오페라가 퍼져나가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페라를 굉장히 좀 거부했어요.
이 그람시라는 사람은 이제 약간 이 사회과학에서는 많이 다루는 사람인데요. 이탈리아 공산당의 그 기수입니다. 이탈리아 공산당의 어떤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이 어떤 반정부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이 그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투옥 생활하다가 결국 이 감옥에서 세상을 뜨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썼던 이 자신이 생각나는 걸 그냥 막 정리했던 노트가 22권이 있는데 그 22권이 이 안토니오 그람시 사후에 옥중수고라는 책으로 출판이 돼요. 그래서 이후에 그 이탈리아의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거의 정말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바로 이 안토니오 그람시고, 이거는 사회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의 그람시의 존재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람시를 어떻게 좀 더 가까이 느끼실 수 있느냐,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게모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처음 그 구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그람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그람시라는 사람은 이 19세기에 이탈리아가 너무 문학적으로 빈약하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끄는 대표적인 문학가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런 문학이 해야 되는 그 영역을, 글을 읽고 상상하고 하는, 그러한 선동하고 하는 이런 문학이 해야 되는 영역을 문학가가 없었다 보니까 오페라가 대체했다. 근데 오페라는 사실은 굉장히 유흥이고 오락이기 때문에 이런 이탈리아의 민주화라든가 어떤 통일이나 이런 작업들이 문학이 아니라 음악으로 표현된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 오페라는 흑사병 같은 것이고,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철저하게 뭐 책을 읽고 문학을 읽고 혹은 뭐 사회과학 서적이나 이런 걸 읽고 각성을 해서 사상적으로 맞서 싸웠어야 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쉽게도 그 사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베르디의 오페라로 이 무장을 해서 독립을 이뤘기 때문에 이 뭔가 좀 치열한 부분들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은 이탈리아 국민이 아니라 그러한 정서를 오페라에 담아낸 베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르디의 오페라를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의 정서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감정은 훨씬 더 베르디에게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베르디가 중심이 됐던 이러한 그 오페라가 있었고, 이것이 이 이탈리아의 민족주의 이런 것에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미술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이 키스를 그렸던 아예즈라는 이 화가는 말씀드렸던 베르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탈리아의 어떤 젊은 그 독립운동 세력들을 주도했던 이 사상가 중에 만초니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알레산드로 만초니라는 작가가 있는데, 만초니, 뭐 베르디,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 밀라노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정치 운동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 친했어요. 다 친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떤 독립과 민족주의적인 성향들을 본인도 굉장히 많이 영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예즈라는 사람이 어떤 그림들을 많이 그리냐면, 이탈리아 자국에, 뭐 이 아예즈라는 사람은 출신은 베네치아 출신입니다만 밀라노에 와서 이제 활동을 오래 했거든요. 이탈리아 전역의 역사책을 쭉 본 거예요. 쭉 보고 각 지역마다 뭔가 독재자에게 저항을 하거나 혹은 민족이 꽁꽁 이게 뭉쳐서 뭔가 이게 어떤 결과를 이뤄냈던 이러한 사건들, 그런 이 이탈리아의 중근세 르네상스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 민중의 저항 같은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에 그렸던 이런 이 그림의 배경들이 중세나 르네상스 시기에 집중됐던 것은 중세와 르네상스야말로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거든요. 그 이후로 이탈리아는 굉장히 몰락하고 더 이상 다시는 유럽 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주역이 됐던 그 르네상스 시기에 있었던 그 이탈리아 민중들의 저항기,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두 명의 포스카리, 이거는 베네치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예, 같은 소재의 다른 장면을 그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마린 팔리에로 최후의 순간, 이것도 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 배신자를 처단하는 베네치아의 그 인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시칠리아의 만종. 시칠리아 만종은 이 1200년대에 시칠리아의 주민들이 이 북유럽에서 온 왕들에게 저항, 굉장히 크게 저항을 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이 1200년대에 있었던 사건을 1800년대에 다시 이렇게 그린 사건, 이런 것들을 막 그리게 되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보시는 이 시칠리아의 만종이나 도제 마린 팔리에로 최후의 순간이나 두 명의 포스칼이 이 작품의 제목들이 다 이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활약하던 오페라 작곡가들에 의해서 오페라로 다 만들어집니다. 두 명의 포스칼이나 이 마린 팔레이로 최후의 순간은 도니제티라는 작곡가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칠리아의 만종은 베르디가 직접 썼어요. 그래서 이 시칠리아의 만종을 베르디가 쓰고 초연을 할 때 심지어 베르디는 시칠리아의 만종 초연을 하는 그 무대 뒤에 배경 그림을 이 아예지에게 그려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레냐노 전투도 1300년대에 있었던 그 이탈리아 민중들의 전투인데 이거를 이 1800년대에 마시모 다젤리오라는 정치가가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고, 또 레냐노 전투라고 하는 오페라도 또 역시 존재합니다. 레냐노 전투도 베르디가 썼는데요. 레냐노 전투는 진짜 뭐 오페라의 완성도 이딴 거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직구예요. 그냥 독립하고 투쟁해서 이기자, 이 내용입니다. 되게 조금 약간 어설프거든요, 구성을 보면. 근데 너무 그 멜로디와 정서가 그냥 너무 하나로 강하니까 이걸 한참 이 공연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관객들이 그냥 저절로 흥에 취한 거예요. 그냥 막 일어나서 막 뭐 합창 같이 막 따라 부르고 막 집회 현장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이 레냐노의 전투라고 하는 이 오페라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아예주도 그냥 이 키스라고 하는 그림을 1859년에 그렸습니다만, 물론 굉장히 로맨틱하고 이런 그림으로 보여지지만 1859년이라고 하는 저 시기는 이탈리아 통일이 갓 이루어지기 직전이에요. 1861년에 통일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그 당시의 어떤 사회 문화적 정치적으로 혼돈스러운 그런 시기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세 점의 이 키스에서 보여지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흰색, 이거는 이탈리아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이 물론 그냥 보면 굉장히 로맨틱한 두 어떤 남녀의 어떤 입맞춤처럼 보여지겠지만 그 이면에는 저 보여지는 색깔들을 통해서 이탈리아 통일과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이 맞다면 이 프랑스의 그 신진 철학자, 해체주의자 철학자 중에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리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명작은 리메이크가 자꾸 돼야 명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루키노 비스콘티라고 하는 유명한 이탈리아의 영화 감독이 1954년에 센소라고 하는 영화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름의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번안이 돼서 상영이 됐대요. 근데 뭐 옛날이니까 저는 뭐 못 봤겠습니다만 1954년이면 저희 아버님이 54년생이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당연히 못 봤겠죠. 근데 이 여름의 폭풍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 내용만 보면 정말 막장 드라마와 불륜 예술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작품이에요. 조금만 잘못 보면은 정말 완전 막장 드라마고, 조금만 괜찮게 의미를 담고 보면 이 불륜이나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한 저항 드라마입니다. 되게 하여튼 좀 미묘한 그런 작품인데요. 이 센소라고 하는 이 작품의 그 영화 첫 장면도 되게 인상적인데, 여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귀부인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귀부인입니다. 이 사람은 집에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무료해요. 삶이 무료하고 자극이 필요해. 근데 이 젊은 장교와 이제 눈이 맞은 거죠. 근데 이 젊은 장교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오스트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조선의 귀부인이 젊은 일본인 장교와 눈이 맞은 이런 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매국과 불륜이라고 하는 정말 애매한 주제를 절묘하게 결합시켰는데, 그 중에 이 등장인물인 이 오스트리아 장교와 이 이탈리아 귀부인이 굉장히 격렬한 입맞춤을 하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야말로 비스콘티가 지금 보시는 이 작품에서 그 영감을 땄습니다. 비스콘티는 완전히 밀라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아예지의 작품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에서 이렇게 오마주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더
진짜 비슷하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보실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센소라는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페니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에 있는 극장에서 이 일 트로바토레라고 하는 베르디 오페라가 상연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스트리아의 통치하에서 이 베네치아에 있는 페니체 극장에서 이 일 트로바토레라고 하는 이 베르디의 저항적인 오페라가 한참 상연되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uasi il respiro m'impola, raduna i nostri, affrettati il ruis, va, torna, vola! Di quella pira l'orrendo fuoco, tutte le pirre marce a banco, e mi spegnerà a chi avrà poco, col sangue vostro la spegnerò. Era già figlio prima d'amarti, non può frenarmi il tuo martir. Madre infelice, corro a salvarti. 중간에 1층에는 이렇게 좀 비싼 자리에는 오스트리아 군인들이 쭉 앉아 있고
이 위층, 꼭대기층, 아주 값싼 자리에는 이제 베네치아의 시민들이 쭉 앉아서 오페라를 보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녹색, 흰색, 빨간색 종이들을 나눠주면서 이제 막 뿌리죠. 예,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인들은 나가라 뭐 이런 식의 하는 그런 저항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아예즈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탈리아의 낭만주의 화가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국의 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빛났던 시기가 바로 이 르네상스 시기였기 때문에 1860년대 19세기에 자신들의 그 영웅이었던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들이 활동하는 장면을 그림의 소재로 삼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나리자를 그리는 레오나르도, 모나리자는 1510년대에 그려졌거든요. 그 그림을 그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때의 그 19세기의 화가들이 소재로 삼았던 것은 뭐냐면 이 가리발디가 이끄는 이 통일 전쟁에 이 많은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급격하게 가담을 하고 통일에 가담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리발디 부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리발디가 붉은 이 머플러를 두르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이탈리아 전역에서 이 가리발디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 젊은이들은 붉은 옷을 입고 이 가리발디 의용군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붉은 옷을 입고 이제 가리발디 의용군에 지원해서 나가려는 아들을 이제 안아주는 이 노모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리발디 그 의용군에 참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연인의 그 붉은 옷을 이제 손질해주는 이 연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작품 제목에서도 나옵니다만 붉은 셔츠를 꿰매고 있죠. 붉은 셔츠라는 것은 가리발디 의용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되게 저항적인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피렌체에 있는 지금도 있는 카페 미켈란젤로라는 곳에 모여서 이러한 저항적인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뭐 이탈리아어로는 마키아이올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어떤 세련된 어떤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저항적인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키아이올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이 왼쪽에 있는 이 수염난 노인이 앉아 있고 뒤에 한 소년이 서 있죠. 이 노인이 앉아있는 노인이 바로 이 마키아이올리라는 이 19세기 이탈리아 화가들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했던 조반니 파토리라는 화가인데요. 이 파토리에게서 직접적으로 그림을 배웠던 사람이 뒤에 서 있는 저 소년이에요. 저 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아메데오 모딜리안이라는 화가입니다. 모딜리아니는 이 파토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림을 배웠어요. 그리고 파토리를 평생 스승으로 삼았고, 이 두 사람 다 이 피렌체 근교에 있는 리보르노라는 마을 출신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파토리도 마젠타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도 이제 이 이탈리아 독립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인데, 이런 그 전투를 직접적으로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실베스트로 레가라는 이 화가도 역시 마키아이올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치니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서 마치니의 임종 장면을, 이 마치니야말로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 뭐 김구라든지 이런 이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이끌었던 사상가거든요. 이 마치니의 임종 장면에서 굉장히 비통한 마음으로 이 마치니의 이 침상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화폭에 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미술사와 뭐 오페라,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의 현대사 이런 것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은 조금 약간 좀 재밌는 역설이 있어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리카르도 무티 패러독스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이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저만 알고 있고 제가 그냥 붙인 역설인데요. 리카르도 무티라는 사람은 지금도 활동하는 세계적인 지휘자입니다. 시카고 심포니에 있고 진짜 엄청난 지휘자예요. 정말 세계 최고의 지휘자 중에 한 명이고,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관객이 들어올 수 없는 빈신년 음악회를 지휘했던 그 지휘자입니다. 이탈리아 지휘자죠. 그리고 나폴리 출신이고 굉장히 뭐 체구도 당당하고 애국심도 남다른 사람이에요. 자, 이 아까 등장했던 마시모 다질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도 정치 사상가이자 정치 지도자고 동시에 화가여서 이 아예즈라는 사람하고 친했는데,
1861년에 이 이탈리아가 어쨌든 물리적으로 통일이 되고 나서 직후에 마시모 다젤리오라는 이 사람이 명언을 남깁니다. 무슨 말을 남기냐면 파탈 이탈리아, 비조냐 파레리 이탈리아니, 즉 이탈리아는 만들어졌다. 이제 이탈리아인을 만들 차례다라는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자,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 이탈리아인을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이 바로 이런 오페라라든지 뭐 미술 작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보실 영상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나부코의 실제 그 공연 장면이에요. 아까 그 정명훈 지휘자는 그 버전은 신년음악회에서 연주했던 버전이고, 지금은 뭐 이 실제 나부코가 공연되는 그 중간에 불렀던 장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라이 150이라고 적혀 있죠. 이 공연은 뭐냐면 리카르도 무티라는 이 지휘자가 통일 150년을 맞아서 이탈리아 국회에서 무티를 초빙을 해서 이탈리아 국회의사당 안에서 이 나부코를 상연을 한 거예요. 상징적인 오페라니까. 그래서 이 무티가 한참 이제 나부코를 실제로 이렇게 지휘를 했고, 이거를 라이에서도 당연히 방송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다가 이제 이 히브리 노예의 합창을 불렀어요. 연주를 했죠. 이탈리아 사람들 다 감동받았어요. 그럼 이 히브리 노예 합창이 딱 끝나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음 장면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티가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탈리아는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고 뭐 이 안 좋은 역사가 있었지만 뭐 150주년이 됐고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서 이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히브리 노예 합창을 다시 한번 더 연주를 할 건데, 여기 이 다시 한번 연주할 때는 이 극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부르면서 같이 부르면서 이탈리아의 독립과 통일을 기념합시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이 그 히브리 노예 합창을 다 같이 따라 부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한 장면이었죠. 네, 무티가 그렇게 굉장히 애국심도 강하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무티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애국심 강해요. 정말 나라가 부르면 막 가서 해야 된다고도 얘기하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 이탈리아 이 젊은 지휘자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티가 아까 말씀드렸던 빈 신년음악회, 이탈리아를 가장 처절하게 파괴했던 그 라데츠키 장군을 기리는 라데츠키 행진곡을 항상 마지막에 연주할 정도로 그렇게 그 유명한 빈 신년음악회에서 지금까지 가장 빈 신년음악회를 많이 지휘한 지휘자가 또 무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설인 거죠. 본국에서는 그렇게 이런 막 히브리 노예 합창을 막 이렇게 막 열렬히 막 이렇게 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정작 무티 본인은 라데츠키 행진곡을 가장 세계에서 많이 지휘한 지휘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되게 참 무티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어떤 애국심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 사람의 어떤 행적이나. 근데 또 참 빈 신년음악회에 가서 이 사람이 과연 라데츠키 행진곡을 지휘할 때는 과연 어떤 생각일까,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카르도 무티의 역설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그 히브리 노예 합창의 가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오페라라고 하는 음악적인 소재와 이 아예지의 작품이라고 하는 미술적인 소재,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이탈리아 통일에 관련된 현대사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잘 버무려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광주에 올 때마다 이 광주의 별명이 예향이잖아요. 예술의 도시 예향이기 때문에 항상 뭐 비엔날레도 항상 제가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오기도 하고요. 항상 올 때마다 좋은 느낌과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서 돌아가는 저한테는 정말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런 그 광주에 또 제 전공이 미술사인데 시립미술관에서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광주 시민분들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 넓은 이 세미나실에서 또 광주 시민분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있기를 대단히 진심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강연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